립 반 윙크. 다음의 이야기는 작고한 뉴욕의 노신사 디드리 니커보커의 유품 속에서 발견되었다. 그는 뉴욕주의 네덜란드 역사와 초기 정착민 후손들의 풍습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인물이다. 그의 역사 연구는 책보다는 주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가 좋아하는 주제에 관해 책에는 기록된 것들이 애처로울 정도로 적었기 때문이다. 반면 그는 옛 성안의 시민들, 특히 그들의 아내들로부터 참된 역사에 있어 무엇보다 소중한 전설적인 지식들을 풍부하게 얻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커다란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 지붕이 낮은 농가에 단란하게 모여 사는 진짜 네덜란드 가문을 마주칠 때마다 마치 검은 글자가 새겨진 낡고 귀한 고서를 발견한 것처럼 탐독하며 책벌레와 같은 열정으로 연구에 매진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그는 몇 년 전 네덜란드 총독 치세하의 주 역사를 출간했다. 그 작품의 문학적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분분하며 사실대로 말하자면 세간의 평가보다 결코 나을 것 없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세심할 정도로 정확한 고증에 있었다. 출간 당시에는 다소 의구심을 사기도 했으나 이후 완벽하게 입증되어 현재는 모든 역사 총서에서 의심의 여지 없는 권위 있는 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노신사는 책을 출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이제 그가 고인이 된 마당에 그가 좀 더 무게감 있는 일에 시간을 썼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의 명예에 큰 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만의 방식대로 취미에 몰두하곤 했다. 비록 그 과정에서 이웃들의 눈에 흙을 뿌리거나 그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아꼈던 친구들의 마음을 때때로 상하게 하기도 했으나 사람들은 그의 실수와 어리석음을 분노보다는 슬픔으로 기억한다. 또한 그가 결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쾌하게 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이제는 널리 이해받고 있다. 평론가들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그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소중하게 남아있다. 특히 어떤 제과업자들은 그의 얼굴을 새해 과자에 새겨넣기까지 했는데 덕분에 그는 워털루 훈장이나 앤 여왕의 파딩 동전에 새겨진 인물들만큼이나 확실한 불멸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허드슨강을 거슬러 항해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카츠킬 산맥을 기억할 것이다. 거대한 에팔레치아 산맥에서 뻗어나온 이 산줄기는 강 서쪽 멀리에 우뚝 솟아 위풍당당하게 주변 지역을 굽어보고 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변할 때마다, 아니 하루 중 매 시간마다 이 산들은 마법 같은 색채와 형태로 모습을 바꾼다. 그래서 근방의 안주인들은 이 산을 완벽한 기상청으로 여겼다. 날씨가 맑고 고요할 때면 산은 청색과 자줏빛 옷을 입고 맑은 저녁 하늘에 뚜렷한 윤곽을 그리지만 주변 풍경이 구름 한 점 없을 때라도 때때로 산 정상에는 회색 안개가 보니처럼 내려앉곤 한다. 그러면 지는 해의 마지막 광선을 받아 그 안개는 마치 영광의 왕관처럼 찬란하게 빛을 발했다. 이 신비로운 산기슭에 이르면 여행자들은 마을에서 피어오르는 가벼운 연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산지의 푸른빛이 앞들의 신선한 초록빛 속으로 녹아드는 바로 그 지점에서 마을의 판자지붕들이 나무 사이로 반짝인다. 이곳은 매우 오래된 작은 마을로 이 지역의 초기 시절인 선량한 피터 스토이브전트, 총독의 통치가 시작될 무렵 네덜란드 개척민들에 의해 세워졌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초기 정착민들이 지은 집들이 남아 있었는데 네덜란드에서 가져온 작은 황색 벽돌로 지어진 그 집들은 격자창과 박공벽 그리고 그 꼭대기에 풍향계가 달려있는 형태였다. 그 마을, 바로 그 집들 중 하나, 정확히 말하자면 세월의 풍파에 몹시 낡고 허름해진 집에 아주 오래전 이 나라가 여전히 영국의 식민지였던 시절에
립 반 윙클이라는 이름의 단순하고 선량한 사내가 살고 있었다. 그는 피터 스토이브전트의 기사도적인 시절에 용맹하게 활약하며 크리스티나 요셉 포이전에 동행했던 반 윙클 가문의 후손이었다. 하지만 그는 조상들의 무인다운 기질은 거의 물려받지 못했다. 앞서 말했듯 그는 그저 소박하고 마음씨 좋은 사람이었으며 친절한 이웃이자 아내에게 꼼꼼히 잡혀 사는 순종적인 남편이었다. 사실 그가 그토록 대중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유순한 성품은 바로 후자의 처지 덕분이었을지도 모른다. 집에서 잔소리 심한 아내에게 단련된 남자들이 밖에서는 가장 고분고분하고 화해를 잘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성격은 의심할 바 없이 가정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유연하고 다루기 쉽게 단련된다. 아내의 잠자리 잔소리는 인내와 고통을 가르치는 데 있어 세상의 그 어떤 설교보다도 효과적이다. 그런 면에서 사나운 아내는 어떤 의미로는 참을 만한 축복이라 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립 반 윙클은 3배나 축복받은 셈이었다. 확실한 것은 그가 마을의 모든 부인들 사이에서 대단한 인기인이었다는 사실이다. 부인들은 다정한 성별답게 집안 싸움이 날 때면 언제나 그의 편을 들어주었으며 저녁에 모여 수다를 떨 때마다 모든 잘못을 립의 아내인 반 윙클 부인 탓으로 돌리곤 했다. 마을 아이들도 그가 나타나면 환호성을 지르며 반겼다. 립은 아이들의 놀이를 도와주고 장난감을 만들어 주었으며 연을 날리거나 구슬치기 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또한 유령이나 마녀, 인디언들에 관한 긴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그가 마을을 어슬렁거릴 때면 아이들이 떼를 지어 그의 옷자락을 붙잡거나 등에 매달렸고 온갖 장난을 쳐도 립은 허허 웃어 넘겼다. 동네 개들조차 그를 보고 짖는 법이 없었다. 립의 성격에서 가장 큰 결함은 돈벌이가 되는 모든 노동에 대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혐오감을 가졌다는 점이었다. 그것이 끈기나 인내심이 부족해서는 아니었다. 그는 타타르인의 창만큼이나 길고 무거운 낚싯대를 들고 젖은 바위 위에 앉아 단 한 번의 입질이 없어도 투덜대지 않고 온종일 낚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다람쥐나 산비둘기 몇 마리를 잡으려고 무거운 엽총을 어깨에 메고 숲과 늪을 지나 산을 넘고 계곡을 타며 몇 시간씩 터덜터덜 걸어다니기도 했다. 이웃이 힘든 일을 도와달라고 하면 결코 거절하는 법이 없었으며 옥수수 껍질을 벗기거나 돌담을 쌓는 동네의 온갖 잔치와 부역에는 누구보다 앞장섰다. 마을 여인들도 자기 남편들이 해주지 않는 자잘한 심부름이나 일거리가 있으면 을에 립을 불러 시키곤 했다. 한마디로 립은 남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섰으나 자신의 가업을 돌보고 농장을 관리하는 일만큼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느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농장에서 일하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고 단언했다. 그곳은 온 나라를 통틀어 가장 지독하게 저주받은 땅이며 무엇을 해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이 꼬인다는 것이었다. 울타리는 끊임없이 무너졌고 소는 길을 잃거나 이웃집 양배추밭으로 도망치기 일쑤였다. 잡초는 세상 어디보다 그의 밭에서 가장 빨리 자랐으며 그가 야외 작업을 좀 하려고 마음먹을 때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비가 쏟아졌다. 그리하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은 그의 관리 아래 에이커 단위로 야금야금 줄어들어 결국 옥수수와 감자를 겨우 심을 정도의 작은 조각만 남게 되었다. 그럼에도 그 땅은 이웃에서 상태가 가장 좋지 않은 농장이었다. 아이들도 누구의 자식인지 모를 정도로 누더기를 걸친 채 야생아처럼 자랐다. 립을 꼭 빼닮은 아들, 립은 아버지의 낡은 옷과 습관을 그대로 물려받을 조짐이 보였다. 아이는 보통 어머니의 뒤를 망아지처럼 졸졸 따라다녔는데
아버지가 임다 버린 커다란 바지를 한 손으로 움켜쥐고 걷는 모습이 마치 비 오는 날 드레스 자락을 치켜든 귀부인 같았다. 하지만 립반 윙클은 세상을 편하게 생각하고 흰빵이든 보리빵이든 고민 없이 먹으며 1파운드를 벌기 위해 일하느니 차라리 1페니를 쥐고 굶기를 택하는 운 좋은 멍청이들 중 하나였다. 만약 혼자 내버려 두었다면 그는 평생 휘파람이나 불며 더할 나위 없는 만족감 속에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그의 게으름과 부주의함, 그리고 가문을 파멸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끊임없이 귀에 못이 박이도록 떠들어댔다. 아침부터 밤까지 아내의 혀는 쉬지 않고 움직였으며 그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여지없이 가문의 웅변 같은 잔소리를 불러일으켰다. 립이 이런 훈계에 대응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었고 그것은 잦은 사용으로 인해 이제 하나의 습관이 되었다. 어깨를 으쓱하고 머리를 흔들고 눈을 하늘로 치켜뜨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침묵조차 아내의 새로운 잔소리 폭격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그는 퇴각하여 집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사실 집 밖이야말로 공처가 남편에게 허락된 유일한 안식처였다. 집안에서 립의 유일한 아군은 그의 개 울프였다. 울프 역시 주인만큼이나 아내에게 쥐어 살았다. 반 윙클 부인은 주인과 개를 게으름의 동지로 여겼고 특히 울프를 주인이 밖으로 놔두는 원흉이라며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사실 울프는 명예로운 개가 갖춰야 할 용기를 모두 갖춘 동물이어서 숲속을 누빌 때면 그보다 용맹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어떤 용기가 여자의 끊임없는 혀 공격을 당해낼 수 있겠는가. 울프는 집에 들어서는 순간 기가 죽어 꼬리를 다리 사이에 감추고 살금살금 기어다녔다. 반 윙클 부인의 눈치를 살피며 빗자루나 국자가 조금만 움직여도 낑낑거리며 문 밖으로 내빼기 바빴다.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립의 처지는 점점 더 나빠졌다. 성깔 있는 성격은 나이가 들어도 부드러워지지 않으며 날카로운 혀는 쓰면 쓸수록 더 예리해지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한동안 그는 집에서 쫓겨나면 마을의 현자나 철학자 혹은 한량들이 모이는 일종의 상설클럽에 드나들며 마음을 달랬다. 이 모임은 조지 3세 국왕의 붉은 초상화가 그려진 작은 여관 앞 벤치에서 열렸다. 그들은 긴 여름날 동안 나무 그늘에 앉아 마을의 소문을 심드렁하게 나누거나 아무 내용 없는 지루한 이야기를 끝도 없이 늘어놓곤 했다. 하지만 지나가는 여행자가 두고 간 신문이라도 손에 넣는 날이면 어떤 정치가도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깊이 있는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학교 선생님인 데릭 반 범멜이 신문 내용을 낭독할 때면 모두가 엄숙하게 귀를 기울였다. 그는 사전에 그 어떤 어려운 단어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깔끔하고 박식한 사내였다. 그들은 몇 달 전에 이미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아주 현명하게 숙고하곤 했다. 이 모임의 의견은 마을의 원로이자 여관 주인인 니콜라스 베더에 의해 좌우되었다. 그는 아침부터 밤까지 여관 문 앞에 앉아 햇볕을 피해 큰 나무 그늘을 따라 조금씩 몸을 움직였다. 이웃 사람들은 그의 움직임을 보고 해시계처럼 정확하게 시간을 알 수 있을 정도였다. 그가 입을 여는 일은 드물었지만 끊임없이 파이프 담배를 피워댔다. 그러나 그의 추종자들은 그의 의중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신문 내용이나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담배를 격렬하게 피우며 짧고 환한 연기를 내뿜었다. 반면 기분이 좋을 때는 연기를 천천히 평온하게 들이마신 뒤 가볍고 평화로운 구름처럼 내뱉었다. 가끔은 파이프를 입에서 떼고 향기로운 연기가 코 주변을 맴돌게 하며 완벽한 찬성의 표시로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하지만 불운한 립은 이 마지막 요새에서조차 사나운 아내에게 발각되어 쫓겨나기 일쑤였다. 아내는 평화로운 모임에 갑자기 난입하여 회원들을 몰상식한 자들이라고 몰아붙였고 고귀한 니콜라스 베더조차 그녀의 대담한 독서를 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남편에게 게으른 습관을 부추긴다며 대놓고 비난했다. 가엾은 립은 마침내 절망에 빠질 지경이 되었다. 농장의 노동과 아내의 고함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총을 들고 숲으로 거니는 것뿐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때때로 나무 밑동에 앉아 도시락을 울프와 나누어 먹었다. 그는 울프를 박해받는 동병상련의 처지로 여기며 동정했다. 가여운 울프. 그가 말했다. 너의 주인 여자가 너를 개 잡듯 잡는구나. 하지만 걱정 마라, 이 녀석아. 내가 살아있는 한 내 곁을 지켜줄 친구가 부족할 일은 없을 테니까. 울프는 꼬리를 흔들며 주인의 얼굴을 간절하게 바라보았다. 만약 개가 연민을 느낄 수 있다면 울프는 진심으로 주인의 마음에 공감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립은 평소처럼 숲을 거닐다가 자기도 모르게 카츠킬 산맥의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에 기어오르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다람쥐 사냥을 하고 있었고 정적에 쌓인 고독한 산속에는 그의 총소리가 메아리치고 또 메아리쳤다. 오후 늦게 숨이 차고 지친 그는 절벽 끝을 덮고 있는 푸른 언덕 위에 몸을 던졌다. 나무들 사이로 난 틈을 통해 그는 수마일에 걸친 울창한 숲과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았다. 저 멀리 깊은 곳에서 장엄한 허드슨 강이 고요하지만 위풍당당하게 흐르고 있었고 거울처럼 매끄러운 강물 위에는 보랏빛 구름의 그림자와 느릿느릿 가는 배의 돛이 군데군데 머물러 있다가 마침내 푸른 고지대 속으로 사라져갔다. 반대편으로는 깊고 외진 산골짜기가 보였다. 그곳은 야생의 거친 기운이 감돌고 깎아지른 절벽에서 떨어진 파편들로 가득했으며 지는 해의 반사광조차 거의 닿지 않는 곳이었다. 립은 한동안 이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녁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고 산들은 계곡 너머로 길고 푸른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다. 마을에 도착하기도 전에 날이 어두워질 것이 뻔했다. 반 윙클 부인의 무시무시한 얼굴을 떠올리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산을 내려가려 할 때 멀리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립반 윙크, 립반 윙크.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산을 가로질러 외롭게 날아가는 까마귀 한 마리뿐이었다. 환청이라 생각하고 다시 발길을 돌리려는 찰나 고요한 저녁 공기를 뚫고 다시 한번 외침이 들려왔다. 립반 윙크, 립반 윙크. 동시에 울프가 등을 세우고 으르렁거리며 주인의 곁으로 몸을 숨기고는 겁에 질린 채 계곡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립도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여 그 방향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러자 무언가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바위를 천천히 기어오르는 기이한 형체가 보였다. 이런 외진 곳에서 사람을 마주친 것에 놀랐지만 이웃 중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 생각한 립은 서둘러 도와주기 위해 내려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립은 낯선 이의 기이한 모습에 더욱 놀랐다. 그는 키가 작고 땅딸막한 노인이었는데 덥수룩한 머리카락과 희끗희끗한 수염을 가지고 있었다. 옷차림은 고풍스러운 네덜란드식이었다. 허리띠를 두른 천 재킷에 여러 겹의 바지를 입었는데 맨 겉의 바지는 아주 통이 넓고 옆면에는 단추들이 줄지어 달려 있었으며 무릎 부분은 불룩했다. 그는 술이 가득 찬 것 같은 튼튼한 작은 나무통을 어깨에 메고 있었고 립에게 다가와 짐을 좀 도와달라는 손짓을 했다. 립은
이 낯선 인물이 다소 꺼림칙하고 의심스러웠으나 특유의 싹싹함으로 응했다. 두 사람은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산맥의 좁은 협곡을 기어 올랐다. 그곳은 산사태로 마른 급류의 바닥처럼 보였다. 올라가는 동안 립은 깊은 골짜기나 높은 바위, 틈새에서 나는 듯한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천둥 소리를 간간히 들었다. 그는 잠시 멈칫했으나 산 정상에서 가끔 발생하는 소나기 구름의 소리겠거니 생각하고 계속 나아갔다. 협곡을 지나자 그들은 원형 경기장처럼 사방이 수직 절벽으로 둘러싸인 오목한 분지에 도착했다. 절벽 끝에는 나무들이 가지를 뻗고 있어 푸른 하늘과 밝은 저녁, 구름이 겨우 보일 뿐이었다. 올라오는 내내 립과 동행은 침묵을 지켰다. 립은 왜 이 험한 산속으로 술통을 옮기는지 몹시 의아했지만 이 낯선 사내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신비로움과 위험에 압도되어 감히 말을 걸 수 없었다. 분지에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중앙의 평평한 곳에서 기이하게 생긴 사람들이 나인핀스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국적이고 기묘한 복장을 하고 있었다. 어떤 이는 짧은 상의를, 어떤 이는 재킷을 입고 허리띠에는 긴 칼을 차고 있었다. 대부분은 안내자처럼 통이 넓은 커다란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 또한 독특했다. 어떤 이는 큰 수염의 넓적한 얼굴, 돼지 같은 작은 눈을 가졌고 또 어떤 이는 얼굴 전체가 코로만 이루어진 것 같았으며 그 위에는 붉은 닭꼬리 장식이 달린 흰 고깔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모양과 색깔이 제각각인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지휘관으로 보이는 인물도 있었다. 그는 비바람에 단련된 얼굴을 한 건장한 노신사로 레이스가 달린 상의와 넓은 벨트, 그리고 칼을 차고 깃털이 달린 높은 모자를 썼으며 붉은 양말과 장미 장식이 달린 높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이 전체 무리는 마치 마을 목사님인 도미니 반 샤이크의 거실에 걸려있던 개척 당시 네덜란드에서 가져온 오래된 플라드르풍의 그림 속 인물들을 연상시켰다. 립이 보기에 특히 기이했던 점은 이들이 분명 놀이를 즐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지극히 엄숙한 표정으로 신비로운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립이 본 그 어떤 파티보다도 우울한 분위기였다. 정적을 깨는 것은 오직 공이 굴러가는 소리뿐이었는데 공이 구를 때마다 산맥을 타고 우르릉거리는 천둥 소리 같은 메아리가 울려 퍼졌다. 립과 동행이 다가가자 그들은 갑자기 놀이를 멈추고 립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마치 석상처럼 고정된 시선과 기괴하고 생기없는 표정에 립의 심장은 오그라들었고 무릎이 벌벌 떨렸다. 동행은 술통의 내용물을 커다란 술병에 담아 립에게 사람들을 대접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립은 공포와 떨림 속에서 그 지시에 따랐다. 사람들은 깊은 침묵 속에서 술을 들이켜고는 다시 게임으로 돌아갔다. 차츰 립의 두려움과 불안은 가라앉았다. 그는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을 때 슬쩍 술맛을 보았는데 아주 훌륭한 네덜란드산 진과 비슷한 맛이었다. 원래 술을 좋아했던 그는 곧 다시 한 잔을 마시고 싶은 유혹에 빠졌다. 한 잔이 또 다른 한 잔을 불렀고 그는 계속해서 술병을 비워냈다. 그러다 마침내 감각이 마비되고 눈앞이 어른거리기 시작했다. 고개는 서서히 떨어졌고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처음 노인을 만났던 그 푸른 언덕 위에 누워 있었다. 눈을 비벼보니 화창한 아침이었다. 새들은 덤불 사이를 팔짝거리며 지저귀고 있었고 독수리는 하늘 높이 선회하며 맑은 산바람을 가르고 있었다. 설마 여기서 밤을 꼬박 새운 건 아니겠지? 립은 생각했다.
잠들기 전의 일들이 떠올랐다. 술통을 맨 이상한 남자, 산속의 협곡, 바위 사이의 은신처, 우울한 나인핀스 일행, 그리고 그 술병. 오, 그놈의 술병, 그 빌어먹을 술병. 립은 생각했다. 반 윙클 부인에게 대체 뭐라고 변명을 한단 말인가. 그는 총을 찾으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깨끗하고 기름칠이 잘 된 엽총 대신 옆에는 총열이 녹슬고 방아쇠는 떨어져 나갔으며 개머리판은 벌레가 파먹은 낡은 구식총 한 자루가 놓여 있었다. 그는 산속의 그 엄숙한 노름꾼들이 자신에게 약을 탄 술을 먹이고 총을 훔쳐가는 장난을 친 것이라고 의심했다. 울프도 사라지고 없었다. 아마 다람쥐나 꿩을 쫓아 어디론가 가버린 모양이었다. 그는 휘파람을 불고 이름을 크게 불렀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메아리만이 그의 부름을 되풀이할 뿐 개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어제 저녁의 놀이 장소를 다시 찾아가서 만약 일행을 만난다면 개와 총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일어나 걸음을 떼려 하자 관절이 뻣뻣하고 평소 같지 않게 몸이 무거웠다. 이 산골 잠자리가 나하고는 안 맞는 모양이군. 이 일로 신경통이라도 도지면 반 윙클 부인에게 정말 큰 축복을 받겠어. 그는 어렵사리 계곡으로 내려갔다. 어제 저녁 동행과 함께 올랐던 협곡 입구를 찾았지만 놀랍게도 지금은 그곳으로 산천어 떼가 튀어오를 법한 거센 물줄기가 바위 사이를 가로지르며 흐르고 있었다. 그는 간신히 물가를 기어오르며 자작나무와 사사프라스, 풍년화 덤불 사이를 헤치고 나아갔다. 때때로 나무와 나무 사이를 칭칭 감고 있는 야생 포도덩굴에 발이 걸리거나 얽히기도 했다. 마침내 그는 절벽을 지나 분지로 통하던 협곡의 끝에 도달했다. 하지만 그런 통로의 흔적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절벽은 높고 견고한 벽처럼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그 위로 거센 폭포수가 하얀 거품을 일으키며 떨어져 주변 숲의 그림자로 검게 변한 깊은 웅덩이로 쏟아지고 있었다. 여기서 가여운 립은 멈춰설 수밖에 없었다. 그는 다시 한번 개를 부르며 휘파람을 불었다. 돌아오는 대답은 따가운 햇살 아래 절벽 위 마른 나무 주변을 맴도는 까마귀 떼의 까악거리는 소리뿐이었다. 그놈들은 높은 곳에서 이 불쌍한 사내의 당혹감을 내려다보며 비웃는 듯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아침은 지나가고 있었고 립은 배가 고파 견딜 수 없었다. 총과 개를 포기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고 아내를 마주하는 것은 공포스러웠지만 산속에서 굶어 죽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녹슨 총을 어깨에 메고 무거운 마음과 불안을 가득 안고 집을 향해 발길을 돌렸다. 마을에 가까워지자 여러 사람을 마주쳤지만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주변 동네 사람들을 모두 안다고 자부했던 그로서는 무척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그들의 옷차림 또한 그가 익숙한 방식과는 달랐다. 사람들도 놀란 기색으로 그를 쳐다보았고 그를 볼 때마다 약속이나 한 듯이 자기 턱을 쓰다듬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몸짓을 하자 립도 무심결에 따라해 보았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그의 수염이 어느새 1피트나 자라있는 것이 아닌가. 립은 이제 마을 어귀에 들어섰다. 낯선 아이들이 그의 뒤를 졸졸 따라오며 야유를 보냈고 그의 회색 수염을 손가락질했다. 예전부터 알던 녀석이라고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개들이 그가 지나갈 때마다 지저댔다. 마을 자체도 변해 있었다. 규모는 더 커졌고 인구도 늘어났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집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가 자주 드나들던 정겨운 장소들은 자취를 감추었다.
문 위에는 낯선 이름들이 적혀 있었고 창밖을 내다보는 이들도 모르는 얼굴뿐이었다. 모든 것이 낯설었다. 립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과 세상이 통째로 마법에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분명 이곳은 그가 불과 어제 떠났던 고향 마을이었다. 저기 카츠킬 산맥이 서 있고 저 멀리 은빛 허드슨 강이 흐르고 있으며 언덕과 골짜기도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립은 몹시 당혹스러웠다. 어젯밤 그 술이 내 가여운 머리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나 보군. 그는 생각했다. 그는 어렵사리 자기 집을 찾아갔다. 금방이라도 반 윙클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올 것만 같아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집은 폐허가 되어 있었다. 지붕은 내려앉았고 창문은 깨졌으며 문짝은 경첩이 떨어진 채였다. 울프를 닮은 굶주린 개 한 마리가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립이 이름을 불렀으나 그 잡종견은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내고는 그냥 지나쳐버렸다. 그것은 참으로 야속한 일이었다. 내 개조차 나를 잊었단 말인가. 가여운 립은 탄식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사실 반 윙클 부인은 집안 하나만큼은 늘 정갈하게 관리해왔다. 그러나 이제 집은 비어 있었고 쓸쓸했으며 완전히 버려진 상태였다. 이 황량함은 아내에 대한 두려움마저 압도했다. 그는 큰 소리로 아내와 아이들을 불렀다. 적막한 방 안에 그의 목소리가 잠시 울려 퍼졌으나 이내 다시 고요만이 찾아왔다. 립은 서둘러 밖으로 나와 예전의 아지트였던 마을 여관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 역시 사라지고 없었다. 그 자리에는 조나단 두리틀의 유니언 호텔이라는 글자가 적힌 삐걱거리는 커다란 목조 건물이 서 있었다. 창문은 휑하니 뚫려 있었고 그중 몇몇은 낡은 모자나 속치마로 땜질되어 있었다. 예전에 조용한 네덜란드식 여관에 그늘을 드리워주던 커다란 나무 대신 이제는 꼭대기에 붉은 잠옷 모자 같은 것이 달린 높고 앙상한 장대가 세워져 있었다. 그 장대에는 별과 줄무늬가 묘하게 어우러진 깃발 하나가 펄럭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생소하고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하지만 그는 간판에서 낯익은 얼굴을 하나 발견했다. 그 아래서 수없이 평화롭게 파이프를 피웠던 조지 국왕의 붉은 얼굴이었다. 그러나 그 초상화조차 기묘하게 변해 있었다. 붉은 코트는 청색과 황갈색 옷으로 바뀌었고 손에는 왕홀 대신 칼이 들려 있었다. 머리에는 양뿔 모양의 모자가 씌워졌으며 그 아래에는 커다란 글자로 워싱턴 장군이라고 적혀 있었다. 여관 문 앞에는 평소처럼 사람들이 무리지어 있었으나 립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의 성향 자체도 변한 것 같았다. 예전에 그 느긋하고 졸음 섞인 평온함 대신 무언가 바쁘고 부산스러우며 논쟁을 즐기는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는 넓적한 얼굴에 이중턱을 하고 입에서 쓸데없는 말 대신 담배 연기만을 내뿜던 현자, 니콜라스 베더나, 낡은 신문 내용을 낭독해주던 학교 선생님 반 범매를 찾아보았지만 허사였다. 그들 대신 주머니에 전단지를 가득 넣은 성질, 급해 보이는 마른 사내가 시민의 권리, 선거, 국회의원, 자유, 벙커 힐, 76년의 영웅들 같은 말들을 열정적으로 토해내고 있었다. 어리둥절한 립에게 그 단어들은 마치 바벨탑의 외계어처럼 들릴 뿐이었다. 희끗한 긴 수염을 늘어뜨리고 녹슨 총을 든 채 아이들과 여자들을 구름처럼 몰고 나타난 립의 모습은 곧 여관 정치가들의 시선을 끌었다. 그들은 립을 에워싸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살폈다.
웅변하던 사내가 다가와 그를 옆으로 살짝 끌어당기더니 어느 쪽에 투표했소? 라고 물었다. 립은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또 다른 작고 부산스러운 사내가 그의 팔을 잡아당기며 귓속말로 속삭였다. 연방주의자요? 아니면 민주주의자요? 립은 그 질문 역시 이해하지 못했다. 그때 양푼 모자를 쓴 박식하고 거만한 노신사 한 명이 팔꿈치로 사람들을 해치며 나타났다. 그는 한 손은 허리에 얹고 다른 손은 지팡이에 기댄 채 예리한 눈빛과 뾰족한 모자로 립의 영혼까지 꿰뚫어 볼 듯이 쳐다보며 엄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째서 어깨에 총을 메고 군중을 몰고 선거장에 나타난 거요? 마을에서 폭동이라도 일으킬 셈이요? 슬픕니다. 신사 여러분. 립은 다소 당황하여 소리쳤다. 저는 이 마을 태생에 선량하고 조용한 사람이며 국왕 폐하에 충성스러운 백성입니다. 신께서 국왕을 굽어 살피시길. 그러자 구경꾼들 사이에서 일제히 함성이 터져나왔다. 토얼이다. 간첩이다. 난동꾼이다. 쫓아내버려. 모자를 쓴 거만한 신사가 간신히 질서를 잡더니 아까보다 10배는 더 엄격한 표정으로 이 정체불명의 죄인에게 대체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으며 누구를 찾고 있는지 다시 물었다. 가여운 립은 자신은 나쁜 의도가 전혀 없으며 그저 여관에 자주 모이던 이웃들을 찾으러 왔을 뿐이라고 겸허히 대답했다. 그들이 누군가? 이름을 대보게. 립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다. 니콜라스 베더는 어디 있습니까?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한 노인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대답했다. 니콜라스 베더. 아이고, 죽어서 떠난 지 벌써 18년이나 됐소. 교회 묘지에 그에 대해 적힌 나무 비석이 있었는데 그것도 썩어서 없어진 지 오래라오. 브럼 더처는요? 오, 그는 전쟁 초기에 군대에 갔소. 어떤 이들은 스토니 포인트 공격 때 전사했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안토니 노스 절벽 근처에서 돌풍을 만나 익사했다고도 하더군. 나도 모르겠소.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소. 학교 선생님 반 범멜은 어디 있습니까? 그분도 전쟁터에 나갔지. 민병대 장군으로 이름을 날리더니 지금은 국회에 있다오. 고향과 친구들의 서글픈 변화를 전해들은 립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전쟁, 국회, 스토니 포인트.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과 엄청난 세월의 간극은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그는 더 이상 친구들의 안부를 물을 용기가 나지 않아 절망적으로 외쳤다. 그럼 여기 립반 윙크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입니까? 오, 립반 윙클. 두세 명이 소리쳤다. 당연히 알지. 저기 나무에 기대어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립반 윙클이요. 립이 바라본 곳에는 산에 오르기 전 자신의 모습과 똑 닮은 사내가 있었다. 여전히 게을러 보였고 분명히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다. 가여운 사내는 이제 완전히 혼비백산했다.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하며 자신이 자신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다. 그가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양뿔 모자를 쓴 신사가 그가 누구이며 이름이 무엇인지 다그쳐 물었다. 하느님만이 아시겠지요. 그는 넋이 나간 채 소리쳤다. 전 제가 아닙니다. 전 다른 사람이에요. 저기 있는 게 저입니다. 아니, 저건 제 자리를 차지한 다른 사람입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저였는데 산에서 잠이 들었다 깨어보니 총도 바뀌고 모든 게 변해버렸습니다. 저 자신도 변해버렸고요. 제 이름이 뭔지, 제가 누구인지도 이젠 모르겠습니다.
구경꾼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윙크를 주고받았고 손가락으로 자기 이마를 톡톡 쳤다. 총을 압수하고 노인을 해치지 못하게 잡아두어야 한다는 속삭임이 들리자 거만했던 신사는 황급히 뒤로 물러났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젊고 단정한 여인 한 명이 회색 수염의 노인을 보려고 인파를 헤치고 나왔다. 그녀의 품에는 포동포동한 아이가 안겨 있었는데 노인의 모습에 겁을 먹고 울기 시작했다. 립. 여인이 달랬다. 조용히 하렴, 이 녀석아. 저 할아버지는 너를 해치지 않는단다. 아이의 이름, 어머니의 자태, 그녀의 목소리. 이 모든 것이 립의 마음속에 기억의 조각들을 일깨웠다. 이복의 젊은 부인.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그가 물었다. 주디스 가디니어입니다. 그럼 자네 아버지 성함은? 아, 가엾은 우리 아버지요. 이름은 립 반 윙클이었지요. 하지만 총을 들고 집을 나가신 지 벌써 20년이나 되었답니다. 그 후론 소식을 몰라요. 기르던 개만 혼자 돌아왔거든요. 스스로 총을 쏘신 건지 아니면 인디언들에게 끌려가신 건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전 그때 아주 어린 꼬마였어요. 립은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더 던져야 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자네 어머니는 어디 계시나? 오, 어머니도 얼마 전 돌아가셨어요. 뉴잉글랜드 박물 장수와 말다툼을 하시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혈관이 터지셨지요. 이 대목에서 립은 일말의 안도감을 느꼈다. 정직한 이 사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딸과 외손주를 품에 안았다. 내가 네 아비다. 그가 외쳤다. 젊은 날의 립 반 윙클이었고 이제 늙은 립 반 윙클이 된 바로 나란 말이다. 아무도 가여운 립 반 윙클을 몰라보겠느냐. 모두가 놀라 멈춰 있을 때 인파 속에서 비틀거리며 나온 한 노파가 손을 이마에 얹고 그의 얼굴을 한참 살피더니 소리쳤다. 정말 맞네. 립 반 윙클이야. 바로 그 사람이야. 다시 돌아온 걸 환영하네, 이웃사촌. 대체 그 긴 20년 동안 어디가 있었나? 립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그에게 20년 세월은 그저 하룻밤의 꿈과 같았다. 이웃들은 이야기를 듣고 눈을 휘둥그레 떴고 몇몇은 서로 윙크를 하거나 혀를 차기도 했다. 소동이 진정되자 다시 나타난 양분 모자의 거만한 신사는 입꼬리를 일그러뜨리며 고개를 가로저었고 그러자 군중들도 일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하지만 길을 따라 천천히 다가오는 노인 피터 반더동크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그는 이 지역의 초기 기록을 쓴 역사가의 후손이었다. 피터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고 이 지역의 기이한 사건과 전설에 정통한 인물이었다. 그는 즉시 립을 알아보고 그의 이야기가 사실임을 명쾌하게 입증해 주었다. 그는 역사가였던 조상으로부터 카츠킬산맥에는 항상 기이한 존재들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확언했다. 이 강과 땅을 처음 발견한 위대한 핸드릭 허드슨이 자신의 선원들과 함께 20년마다 그곳에 나타나 경계의 눈빛을 보낸다는 것이었다. 허드슨은 자신이 개척한 곳을 다시 방문하여 자신의 이름을 딴 강과 대도시를 수호할 권리를 허락받았다고 했다. 피터의 아버지는 예전에 산속 분지에서 네덜란드 옛 복장을 한 그들이 나인핀스 게임을 하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있었고 피터 자신도 어느 여름날 오후 멀리서 울려 퍼지는 천둥 소리 같은 그들의 공 굴리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이야기를 짧게 줄이자면 사람들은 흩어져 선거라는 더 중요한 일로 돌아갔다.
립은 딸의 집으로가 함께 살게 되었다. 딸의 집은 아늑하고 가구도 잘 갖춰져 있었으며 립의 등에 매달리던 꼬마 중 하나였던 건장하고 쾌활한 농부가 사위였다. 나무에 기대어 있던 립의 아들이자 후계자는 농장에서 일하게 되었으나 자기 일만 빼고 세상 모든 일에 참견하는 조상의 내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립은 다시 예전의 산책과 습관을 되찾았다. 세월의 풍파에 달아버리긴 했지만 옛 친구들도 여럿 다시 만났다. 하지만 그는 새로운 세대의 젊은이들과 친구가 되는 것을 더 좋아했고 곧 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집에서 할 일도 없었고 게으름을 피워도 비난받지 않을 행복한 나이가 된 그는 다시 한번 여관 문 앞 벤치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마을의 원로이자 전쟁 전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산증인으로 존경받았다. 하지만 그가 잠든 사이 일어난 기이한 사건들, 즉 혁명전쟁이 일어나 이 나라가 영국의 멍에를 벗어 던졌으며 자신이 이제 조지 3세의 백성이 아닌 미합 중국의 자유로운 시민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사실 립은 정치가가 아니었다. 국가와 제국의 변화는 그에게 큰 감흥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오랫동안 신음해왔던 한 가지 종류의 폭정, 즉 치마의 독재만큼은 확실히 끝이 나 있었다. 다행히 그는 결혼이라는 멍에에서 목을 뺐으며 이제 반 윙클 부인의 간섭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게 되었다. 아내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그는 고개를 젓고 어깨를 으쓱하며 눈을 치켜떴는데 이는 운명에 대한 체념 혹은 해방의 기쁨 중 하나로 해석될 수 있었다. 그는 두리틀 호텔의 새로운 여행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처음에는 깰 때마다 내용이 조금씩 바뀌기도 했으나 결국 내가 기록한 이 이야기로 완벽하게 정착되었다. 이제 이 근방의 남녀노소 중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이 이야기의 진실성을 의심하며 립이 정신이 나갔거나 그 부분에서만큼은 허풍을 떤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네덜란드계 주민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 이야기를 굳게 믿는다. 지금도 여름날 오후 카츠킬 산맥에서 천둥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은 핸드릭 허드슨과 그의 선원들이 나인핀스 게임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근방의 모든 공처가 남편들은 인생이 고달플 때마다 립반 윙클의 그 술통에서 나온 신비로운 술 한 잔을 간절히 원하곤 한다. 작품 해설. 이 작품은 미국 낭만주의 문학의 서막을 알린 기념비적인 걸작으로 신대륙만의 고유한 신화와 정체성을 구축하려 했던 작가의 예술적 야심이 집약된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단순한 기이한 민담의 틀을 넘어 미국 독립전쟁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 속에서 개인이 겪는 소외와 혼란을 예리하게 통찰합니다. 주인공 립은 가부장적 의무와 생산적 노동이라는 사회적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영원한 한량의 원형을 보여줍니다. 그에게 20년의 기나긴 잠은 아내의 잔소리와 일상의 구속으로부터 얻어낸 초월적 도피인 동시에 식민지 시대에서 공화국 시대로의 급격한 체제 전환을 상징하는 문학적 장치입니다. 립이 깨어났을 때 마주한 세상은 조지 3세의 초상화가 워싱턴 장군으로 바뀐 것처럼 외형은 전복되었으나 여전히 논쟁과 정치적 부산함으로 가득합니다. 작가는 이를 통해 거대 권력의 압제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이데올로기와 사회적 소란 속에서 방황하는 개인의 고독을 포착해냅니다. 또한 카츠킬 산맥의 신비로운 묘사는 신대륙의 황량한 자연에 신화적 숨결을 불어넣어 미국 고유의 문학적 풍토를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작가는 유럽의 오래된 전설을 미국적 토양에 세련되게 이식함으로써 신생 독립국이었던 미국이
문화적 뿌리를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이 작품은 세월의 무상함과 시대적 변혁 속에서도 여전히 이방인으로 남고자 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을 유머러스하면서도 우수 어린 시선으로 그려냅니다. 급변하는 현실과 변하지 않는 자아 사이의 괴리를 다룬 립의 이야기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체성의 본질에 대한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